안녕하십니까. 내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5월 1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23면에 나온 기사인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터뷰입니다. 한 면을 가득 채운 인터뷰 기사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본인은 이제 정치를 안 한다 하면서 거의 모든 언론에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쭉 그 행간을 읽어보니 김종인의 속셈, 속마음이 읽혔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김종인 81세의 노정계 김종인이 목표하는 마지막 종착점, 정치적 종착점은 내각제 개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각제 개헌하의 초대 총리. 내각제가 이루어지면 국무총리가 과거에 수상이라고 그랬죠. 일본에서도 수상 그랬는데 국가 수반입니다. 아마 그것을 실질적인 국가 원수 초대 총리를 꿈꾸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불쏘시개로 써려고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러브콜을 그렇게 김종인이 보내도 기별이 없자 좀 윤석열에게 시들해줬고 그 대신에 나름대로 김종인 나름대로 플랜 B를 생각하는 것 아닌가. 자, 플랜 B는 누굴까요? 자, 일단 인터뷰 기사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세영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화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한 달 반 이상 러브콜을 했는데 윤석열이 아무 기별이 없어서 좀 많이 이 기분이 상한 것 같다.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윤석열 전화 난 누구 전화 기다리고 그런 사람 아니야. 전화 안 기다려. 도움이 요청하는 거 그쪽 사정인 거 그쪽이 도와달라고 하면 뭐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내가 알아보는 거지 내가 앞장서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합니다. 자 하는데 이세영 논설위원이 먼저 본인이 이 인터뷰를 한 그 소감을 적어놨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가 상당히 깁니다. 거의 그 한 면 밑에 강구도 없이 한 면을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채웠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데 이 긴 인터뷰 기사 안에서 김종인의 속마음이 읽혔습니다. 자 이렇게 이세영 논설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윤석열이란 이름 숫자를 김종인 앞에서 꺼냈을 때 돌아온 답은 나한테 묻지 말아야겠다. 나한테 묻지 마라.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짓은 안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분명히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그 대상이 특정한 인물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그래서 어쩌면 김종인은 어떤 국면이나 사태 그래서 이 김종인의 개입을 요구하는 비상 상황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본인이 결론을 냅니다. 이세영 논설위원이 궁금증은 인터뷰 막바지에 어렴풋이 풀렸다. 그가 기다리는 건 정치적 힘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권력 구조의 개편, 분권형 개헌이었다. 이런 구상 안에서 윤석열이란 개인은 개헌이 불가피한 상황을 촉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매개자에 가까워 보였다. 상황에 따라 윤석열 아닌 누구로도 대체 가능한 개헌만 할 수 있다면 윤석열 아닌 누구로도 대체 가능하다. 플랜 B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인터뷰 기사에서는 뭐 초대 내각제 총리 그런 데까지는 접근하지 않지만 저는 그 전에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김종인의 마지막 목표는 내각제 하의 초대 총리일 것이다. 자 대통령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인터뷰 내용을 짧게 소개드리면은 윤석열 쪽에서 아직 기별이 없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나한테는 묻지 마라. 난 누굴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하죠. 잘라 말하고 이 개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헌은 대선 주자들의 강한 의지, 거대 정당 간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김종인이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전에 개헌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내년에 새 정권이 출범하면 개헌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지금 70% 정도 된다.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죠. 만약 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지금 국회가 민주당 180석 구조
그대로면 정부 구성이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만약에 그 국민의힘으로 야당으로 정계 개편이 된다고 해도 지금 보수가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여소야대인데 그 제대로 되겠느냐? 정부 구성조차 제대로 되겠느냐? 초반에 이 어떤 그 강요 임명하는데 국회 청문회 뭐 이런 것이 제대로 되겠냐 이 이야기죠. 제대로 짜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 무슨 방도를 짜내지 않을 수 없다. 권력 구조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각제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초반에 윤석열 초반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서 김종인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당히 띄운 적이 있죠.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시대 변화 이것도 지금 윤석열 김종인이 이야기하는 시대 변화는 권력 구조 개편입니다. 내각제 개헌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무선이 김종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변신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이다. 자 변신을 아주 잘할 수 있는 뭐 개헌도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 변화라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변화에 어떤 방법으로 적응하는지를 보면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읽었는지 아닌지 판가름 날 거다.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자, 이 정도 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속뜻은 제대로 거의 읽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일에 개헌이 되면은 지금 대통령 임기도 줄여야 됩니다. 그대로 지금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이래서 선거가 그 20년에 한 번씩 겹치는데 비슷하게 겹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같이 선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총선 그 3년 후에 총선에 맞추려면은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개헌까지 이루어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은 5년 임기를 채운 마지막 대통령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좀 정치적 상상력이지만은 지금 김종인이 추구하는 그대로 실현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5년 임기 채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문재인인데 그제 기자회견에서 불통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였죠. 전혀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했고 특히 국민의 공분을 산 장관 후보자 세 사람 임혜숙 가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 세 사람이 무슨 뭐 도자기 뭐 거의 밀수에 가까운 도자기를 가져오고 또 뭐 국비로 가족 여행 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져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문재인은 이것을 인사청문회 탓으로 돌렸죠.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 실패 아니다 이런 이야기 참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자회견장을 참 우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실제로 이 세 사람을 임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톱 보시면은 임방노,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문 청문 보고서 재요청했다. 자 기한 내에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청와대로 오지 않으면은 청와대가 다시 제출하라고 시한을 정해서 열흘 내에 시한을 정해서 다시 요청을 할 수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시한까지 다시 국회가 안 오면은 그 청문 보고서가 안 오면은 그냥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장관은 투표가 필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왔죠. 지금 29명의 장관급을 그런 식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반대하는데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임명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절차를 밟는 겁니다. 14일까지 보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부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송부를 다시 할 리가 없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완강히 거부감을 표시하는데 그러니 이 재요청을 해도 안 오면은 그냥 지명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송부를 재요청하고 나서 안 온다고 해서 그래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지명 처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9번을 다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14일까지 보내달라 했으니 15일 임명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말 옹고지 불통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또 청와대와 달리 정당 여당이 민주당은 민심을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대선도 또 다가오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들어섰죠. 윤해종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을 짜는 것이고 원내 전략을 짜고 이 송영길 대표가 앞으로 대선도 관리를 해야 되고 대선 후보 경선 관리해야 되고 대선에 또 이겨야 되는 책임이 있죠. 당 대표니까 후보가 다른 사람이 이재명이든 누구든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좀 흐름을 쫓아야 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여당과 청와대의 다른 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문재인의 온고집에 좀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민주당이 전부 청와대에 이중되냐, 청와대 부속실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송영길 비문이죠. 친문이 아닌 비문 송영길 대표 체제가 되고 나서 청와대 특히 문재인과 차별화하는 그런 전략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재선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송영길이 이 소속 의원들을 번갈아 가면서 만나고 있죠. 중앙일보 12면 보시면은 송영길이 자 지금부터 청와대에 여당 의원이 휘둘리는 그런 상황은 바꾸겠다. 우리가 청와대 뜻대로 쫓아다니지 않겠다. 마이웨이. 문재인도 기자회견에서 마이웨이 선언했지만 송영길도 마이웨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가겠다. 차별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동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재선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와대에 여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꾸고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만들겠다. 당 중심 대선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례를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계속 펴왔죠. 이것을 사례로 들면서 아니 국회의원 180여 명을 모아놓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강의하듯이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런 상황은 바꿔야 된다.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 실장을 앞에 놓고 이야기해야 된다. 자, 여당 의원 180명이 청와대 정책실장 앞에서 마치 강의하듯이 정책을 설명 듣고 그대로 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앉혀놓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에서 어제 회의에서 재선 의원들이 당청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격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대선 공약도 하나하나 따지지 않았던 탓에 당이 청와대 정책을 수행하기 바빴다. 이렇게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또 이 세 사람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별개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송영길뿐이 아니죠. 속속 쓴소리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문 대통령의 쓴소리, 여당 경비 깬 두 남자 누굴까요? 자, 이상민 의원과 조홍천 의원입니다. 계속 두 사람이 이 쓴소리를 하고 있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민은 4주년 연설 참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잘 아실 테니 거기에 맞추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는데 연설에서 그런 내용은 안 보인다.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아시다시피 문자 폭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심보다 문재인 마음보다 민심이 더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냈습니다. 지금 반면에 이 대권 주자들 중에서 2, 3등 주자 이재명을 제외하고 이낙연과 정세균은 계속 현 정부를 발전적으로 개성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문심을 2, 3등이니 친문의 한심을 사기 위한 그런 이야기지 이 사람들도 나중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면은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과거처럼 임기 말에 여당이 먼저 대통령과 손절을 하는 그런 기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뿐이 아니고 문재인 주변 지금까지 4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문재인 주변도 지금 손절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문재인이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운운했던 조국 씨는 4.7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대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조국에 대해서
그 위에 문재인에 대해서 20대들이 민심 위반, 20대 민심 위반이 이 조국에서 비롯됐다. 그런 인식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완패를 하고 나서 민주당이 패배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왜 패배했는지 그 보고서를 보니 이 조국은 현 정권의 위선 덩어리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울신문이 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보시면은 조국 현 정권의 위선 여당 재보선 패배 보고서 보니 자 조국은 현 정권의 위선이고 그래서 이 보고서에 조국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LH 사태, LH 땅 투기 사태,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그리고 부동산 이런 것들과 조국의 이 추문이 맞물려서 선거에서 졌다 이 이야기죠.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그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이번에 지지 철회한 그 유권자들을 조사를 해보니 조국 부동산 LH가 패인으로 꼽혔다. 그리고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사태에 그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강하게 그 비판을 합니다. 현 정권의 위선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이것들을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 재보선에서 지지를 철회한 그 유권자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LH 땅 투기 사태 등을 지지 철회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 분석 결과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고립이 돼가고 있죠.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외면받는, 배제되는 이 상황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 이 사법적인 문제겠죠. 지금 문재인 주변을 보면 사법의 올가미도 점차 정권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떠났지만은 어쨌든 검찰은 검찰이죠. 그리고 물론 뭐 임기 중에 대통령이 소추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청와대 밖에 나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징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기 말 1년 정도 남겨놓은 이 시점에 딱 1년 남겨놓은 이 시점에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울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울산 선거농단 재판이 시작됐죠. 몸통은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이것도 몸통은 누구겠습니까?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이 된 일이죠. 그리고 문재인 말 한마디로 시작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그 재수사죠. 그때 검찰에 명운을 걸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 명운을 걸라는 말로 시작된 그 수사인이 그 정치인의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 여기에 또 가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성윤은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수원지검에 기소가 될 처지에 놓였죠. 그제 기소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기소 공고를 했고 원래 수원지검도 기소를 하려고 했고 이 상황에서 최종 그 승인권자인 조남관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조남관 직무대행이 그 기소를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은 이 기소가 된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텐데 그 기소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 대검에 있을 때 일이기 때문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일 때 일이기 때문에 대검이 있는 그쪽에서 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또 하나의 해외 토픽감이 나옵니다. 조남관, 이성윤 기소 승인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오늘 중앙지검 검사가 기소. 이성윤은 그제 수사심의의 결론은 나는데 어제 또 태연히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출근을 했으니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 검사에게 기소가 돼서 이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게 됐는데 자 수원지검 수사팀 일단 기소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송윤을 기소하고 나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을 한다. 이광철. 그런데 이광철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 자, 선임행정관 위에는 비서관이 있죠. 수석비서관이 있습니다. 조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의 수석비서관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죠. 이 비서관이 당시 그 선임행정관 신분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 점차 이 사법적인 올가미가 좀 씌워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고소 사건이긴 하지만은 피고인이라는 명칭이 벌써 앞에 붙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피고 입장에서 최근 법원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6면에서 단독으로 쓴 기사인데,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한 문 대통령입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한 문 대통령. 자,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죠. 고소를 당해서 피고인 신분으로 답변서를 썼다는 건데, 이 고소를 한 인물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이었죠. 박근혜 정부 때. 자, 곽상도가 문재인이 이 김학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 뭐 곽상도 연루설 이래서 곽상도가 그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까지 나왔는데, 2달 가량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50여 건의 그 사이에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이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한 것이죠. 고소를 하니 이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명예가 훼손당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문재인은 앞서 그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또 고소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소도 하고 피고소인도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각종 민형사소송에 직접 나서는 이런 전례가 지금 막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진상규명 지시를 그때 한꺼번에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 내가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의 명언을 걸으라 이렇게 해놓고는 당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은 피고 문재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피고 문재인 본인들 피고죠. 고소당했으니까. 그래서 피고 문재인 이 난에 날인을 했습니다. 날인을 하면서 2019년 3월 18일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지시 배경 등을 3쪽에 걸쳐서 기소를 했다. 그런데 같이 기소된 당시 민정수석 조국은 상세한 답변은 추후 개진하겠다. 간략히 했는데 문재인은 3쪽이나 했다. 자,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상당히 좀 초조하고 퇴임 이후에도 이런 것을 확실히 남겨놓기 위해서 지시가 아니라 당부였다. 이런 식으로 억지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둘러싼 의혹은 오늘 또 나왔습니다. 먼저 하면은 딸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를 했죠.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런데 이주를 도왔다고 소문이 난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 이상직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지금 구속된 상태죠. 무소속인데 이스타항공 설립자. 일단 경영상의 문제, 배임 횡령으로 구속이 됐지만 이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이 상당히 퍼져 있고, 특히 문재인 딸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데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태국 항공 관련 업체에 사위를 취업시켰다. 그런데 청와대와 이상직은 그 태국 항공 관련 업체는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확인한 결과 실소유주가 이상직이다. 자, 이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여러 갈래로 문재인이 옥죄짐을 여러 사안들이 문재인을 옥죄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1면 하단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사위가 취업한 태국 항공사 실소유주는 이상직이다. 타이 이스타젯인가 뭐 그런 항공사였죠. 그런데 상관없다. 그 사위가 취업한 회사와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데 결국 실소유주는 이상직이었다.
검찰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 이것을 태국항공사 설립에 사용했다고 판단을 했다. 문재인 사위 서모 씨가 취업했던 태국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대해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의 이스타항공과는 무관한 회사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검찰이 확인한 결과 이상직이 실소유주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상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승승장구했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아서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이 됐던 인물입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의 가족 소유라는 의혹이 불거졌던 가족회사 의혹이 불거졌던 다스에 대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좌파 진보 농객들이 유행어처럼 막 퍼뜨리면서 그것을 이미지를 깎아내리는데 막 활용을 했죠. 자, 지금은 문재인과 서로 뒤를 봐준 의혹이 있는 이상직이 실소유한 것으로 지금 검찰에서 확인된 타이 이스타젯은 누구 겁니까?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